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파트 3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3와 4라고 하는 긴 대화문들을 배우실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각각의 질문에 나오는 의문사별로 좀 유형화를 해서 이런 의문사가 나오면 어떤 부분에다가 내가 좀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답이 나오는 위치들, 들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where, 장소를 묻는 것과 what,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패턴을 정리를 할 건데, 사실 what의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파트 3와 파트 4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where이라고 하는 의문문인데요. 자, where는 대화의 장소 혹은 화자들이 근무하는 곳, 회사나 어떤 부서나 어떤 도시에 있는가라고 하는 위치를 묻거나 아니면 화자들이 가려고 하는 장소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장소나 이 사람들의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60% 이상이고요. 자, 이 경우 답변은 처음 등장한 사람, 처음 등장한 사람을 A라고 합시다. 맨 처음에 말을 딱 꺼내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 말하는 그 첫 사람의 말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where가 장소를 물어보걸랑 처음 나온 사람 말을 무조건 잘 듣는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난 다음 푸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풀거나 그게 아니면 끝난 다음 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what이라고 얘기하는 질문의 형태는 굉장히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화의 주제를 묻거나 혹은 문제점을 묻는 형태. 자, 주제나 문제점을 묻는 형태는 주로 1번 문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이것도 처음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구사항이나 동의사항을 묻는 경우는 요건 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로 등장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1번 문제, 3번 문제 그런데 지금 머릿속 꼬이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뭐 질문 1번 문제 뭐고 3번 문제 뭐냐? 그러면 파트 3하고 파트 4는 우리가 이렇게 일정 대화를 쭉 들어요. 보통 30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대화를 듣고 이 대화랑 관련된 3개의 문제를 푸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 여기 마지막 문제는 3번 문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3개 중에 첫 번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론을 통해서 다음에 예상되는 행위를 묻는 문제, 암시 문제들이 해당하는데 실제로 암시 문제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자주 등장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행동을 묻는 will 문제의 유형은 잘 나오고 will 문제 유형은 주로 3번 문제에 많이 등장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3번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3번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대화가 끝난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2개의 문제를 한번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보면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화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자들이 있는 대화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첫사람 말을 잘 들어라 그랬으니까 초반부에다가 집중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post office, 우체국이죠? restaurant, hotel, bookstore. 그러면 서점이죠? 3군데 중에 어디인가 관련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대화에 언급되는 걸 잘 들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2번을 보면 What does the man want?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남자가 원하는 거예요. 남자가 원하는 거. 그럼 남자가 원하는 건 여자가 알까요? 남자가 알까요? 남자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럼 남자가 뭘 원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원해. 이런 걸 그랬을 때 요거를 잘 들어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표현. 자, 원한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want 혹은 need.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would like to.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게요.
질문이나 요청을 통해서 나 빵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빵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잘 듣고 거기에 있는 답을 찾을 건데 여기를 잘 보면 이 희는 다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원하다도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택시를 원하느냐 wake up call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죠? 모닝 콜을 원하냐 아니면은 disturb 방해 안 하는 걸 원하느냐 order 주문에 대해서 원하느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보실 때에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 콜보다는 택시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콜 부르다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택시 그러면 아 택시를 불러달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단어 그 하나를 잘 잡아놓고 그 단어에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초반에는 쉬워요. 이걸 문장 전체로 해석해 갖고 풀려고 하면 대화의 내용이 다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단어 중심으로 잡아놓으면 그 단어만 딱 캐치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가볼게요. Unit 1. Example. Front desk, how can I help you? This is Mr. Park in room 7104. Can I get a wake-up call at 6:30 a.m.? Yes, you can, sir. I will add you to our list. Thank you. Number 1.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Number 2. 자, 지금 제가 번호 넘버 2 할 때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가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은 3개의 문제가 나오고 그럼 지문을 들려주고 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를 쭉 읽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 문제의 정답을 딱 고르고 다음 문제를 읽으러 넘어가야 되는 시점은 이렇게 두 번째 넘버 2 하고 딱 읽어줄 때까지예요. 그래서 넘버 2 하는 순간 이 문제를 풀었던 못 풀었던 빨리 다음 문제를 읽어주셔야 다음 문제를 말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 맞추는 연습도 꼭 해주시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 그 표현에서 답이 나왔는데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봅시다. 이 사람들 어디에 있나요? Front desk, how can I help you? 들으셨나요? Front desk, how can I hel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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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desk,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호텔에서 나오는 거죠? 아, 여기 호텔이구나.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What does the man want? 남자가 원하는 거. 자, 첫 번째. 원하다 라고 대놓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원하다 표현에 뭐가 있다고요? want와 need 혹은 would like to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줄였었냐고요? 앞에 다 쓴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다 그랬어요? 질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런 두 가지 패턴 잘 들어야 하겠구나. 자, 남자 말 나오니까 귀 기울입시다. This is Mr. Park in room 7104. Can I get a wake-up call? Can I get a wake-up call at? Can I get a wake-up call at? Can I get a wake-up call at 6:30? Can I get a wake-up call at 6:30 a.m.? Can I get a wake-up call? 그 웨이크업 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형태 나왔고 웨이크업 콜 들리는 순간 웨이크업 콜 들어가 있는 B가 답이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린 대로 골라주시는 것만 잘해도요. LC는 350은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막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일단 들린 대로 나오는 건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런 중요한 문제 패턴들 쉬운 유형들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 잘 풀 수가 있어요. 이 표현 기억할게요. 내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호텔에서 모닝콜을 부탁하고 싶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문장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저는 김진영이니까 This is 김진영 in room 705. 705. 그럼 705죠. 이것도 5라고 쓰시면 안 돼요. 705. 그래서 이 동그라미 우리 0을 5라고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받았을 때 705. 그럼 705.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랑 막 섞어 쓰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room and 705. 그러면 room 705. Can I get a wake-up call?
wake up call 할 수 있을까요? 언제? At 6:30 a.m. 6시 반에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전화해서 프론트데스크에 얘기하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겠죠?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뒤에서 뭐라고 답하나 한번 볼까요? Yes, you can, sir. I will add you to our list. Thank you. Yes, you can, sir. I will add you to our list. I will add you to our list. 저희 리스트에다가 추가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웨이크업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들린 대로 잘 골라주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 의외로요. 파트 3, 4는 지금 말씀드렸듯 들린 대로 나오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일단 차근차근 잡자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초가 안 됐는데 내용을 이해하는 위의 것만 맞추려고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 결국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초반에 나오는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부터 찬찬히 다지면 LC는 고득점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제가 꼭 듣자고 하는 것들, 이것들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where과 what의 문제 유형들에는 과연 어떤 답변들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봅시다. where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대화의 장소를 묻는 질문이고요. 주로 1번 문제의 60%, 그리고 2번 문제에 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1번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사람 말에서 대부분은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듣고 문제를 푸십시오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Where are the speaker? 화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 이랬을 때 이 표현 기억할게요. most likely가 아마도 라는 느낌이라서 요거는 추측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most likely 하고 등장을 하면 저 most likely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기억해 주실게요. 그리고 where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요 동사도 기억해 주시죠. 두 번째는 근무지를 물을 수 있어요. 질문을 보세요. Where do the speakers work? 어디서 일합니까? 그러면은 근무지, 직업을 물어보는 패턴이고 동일하게 나오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 포인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where 문제는 1번과 2번에 나오는 where 문제의 경우 상당수가 아주 초반에서 정답이 나온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봐요. Which department does the woman most likely work in? 여자는 어떤 부서에서 일합니까? Which department?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부서를 특정했을 뿐 어딥니까? 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what이라고 하는 유형에는 또 뭐가 있을까? what은 상당히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주제를 묻는 패턴이고요. 자, 주제를 묻는 유형은 discussing 같은 말하다의 동사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What is the topic of the conversation? 토픽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놓고 묻는 경우. 자, 또 하나 더 기억하자면 what 다음에 이 대화는 about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형태로도 잘 나와요. 세 가지 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점이나 요구사항 또는 동의사항에 대해서 물을 때 문제점이 나오면 What is the problem? 하고 직접 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은 1번이나 2번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주로 정답도 초반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럼 답변은 당연히 어떤 패턴으로 나올까요? 아주 부정적인 유형으로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도 What does the man worry about? 그러면 남자가 걱정하는 것, 이것도 문제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What does the man ask for? ask for 그러면 요청하다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파트 2에서 배웠던 제한 표현들과 더불어서 정답이 잘 나오겠군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상되는 행위, 즉 다음에 있을 일, 다음에 일어날 일을 물어보는 유형인데요. 자, 이 패턴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늘 3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대화를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나온 걸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질문 유형은 What will happen next?
다음번에 일어날 일은 혹은 what will the man probably do next? 남자가 다음번에 할 일은 이런 패턴으로 묻는 거고요. 그럼 정답 근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미래 시제. 이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장소 관련된 어휘들을 좀 묶어서 볼 건데요. 이 장소랑 관련된 어휘들은 파트 3나 파트 4 같은 긴 대화문을 풀 때 대화의 장소나 사람들의 직업을 물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필수 어휘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휘들을 직접 나는 호텔에서 일한다, 호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I want to check out the room 같은 것처럼 힌트를 던져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어휘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호텔 관련된 어휘인데요. 자, 호텔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room이란 단어부터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호텔에 front desk 있고요. lobby 이런 단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호텔은 셔틀버스가 있는데 자, 이 셔틀이란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셔틀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free transportation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호텔에서 셔틀을 제공한다 그러면 호텔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provide transportation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는 equal transportation이다. 이거 같이 묶어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heck-in, check-out 그러면은 check-in하고 숙박하러 들어가는 거, 숙박이 끝내고 나오는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reservation과 booking은 둘 다 예약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거 가끔 나오는데요. locked out of 그러면 여기에 가끔 뭐가 나올 때도 있냐면 myself 같은 거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locked myself out of 이렇게 얘기하면 열쇠를 두고 나와서 방에서 바깥에 내가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 내가 나온 채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나왔는데 문을 잠가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런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묶어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레스토랑 관련된 건데 여러분 레스토랑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음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Today's special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오늘의 특선 요리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special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special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음식을 얘기하는 표현이구나.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간간히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이 표현 있습니다. 자, 이거요. 앙트레라고 읽히기도 하고 미국식 발음으로는 앙트레라고 읽히기도 하는데 메인 디쉬, 주요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식당에 가면 뭐랍니까? 주문을 하죠. 그래서 order이란 표현 엄청 많이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serve 라고 하는 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원래 봉사하다의 표현이지만 음식을 나르다의 표현으로 레스토랑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set the table 그러면 테이블을 세팅한다는 건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유텐슬들을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차려주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리고 bill이라고 하는 게 계산서를 얘기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bill이라는 건 여기선 계산서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bill이 청구서의 느낌도 있잖아요. 이때는 invoice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니까 동의어로 같이 묶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은 뭐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곳 중에 하나죠. 자,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은행에서는 일단 뭘 하냐면 계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좌를 account라고 하니까 요것도 같이 묶어주시고 일단 돈을 인출할 때 돈을 빼는 건 우리가 withdraw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예금을 하는 거는 deposi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deposit이란 단어가 만약에 부동산에서 쓰이면 부동산 관련돼서 쓰이는 deposit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증금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보증금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cash check 하고 얘기하면 cash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현금화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럼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이걸 만 원짜리로 바꿔주는 요런 건가?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표는요. 그게 현금이잖아요. 우리가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10만 원짜리로 지불이 가능하죠. 근데 미국의 수표는요. 이걸로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표는 신용거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어음이나 당좌 수표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수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제 이름이 써 있고, 여기다가 날짜를 쓰고 얼마를 뭐 누구에게 줍니다. 사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0불을 뭐 김선영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김선영한테 2022년 몇 월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쭉 쓰고 나면 이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딱 찢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들고 가서 이걸로 뭘 살 수가 없어요. 저거를 가져가서 꼭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저걸 가지고 어딜 가야 되냐? 은행에 가서 이 수표를 내고 나라는 걸 증명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그 수표를 가져가고 이 사람에게 돈을 준 다음에 그리고 이만큼의 돈을 제 통장에서 빼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수표를 발행한다는 건 나중에 묶었다가 통장에서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가 우리나라처럼 돈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져가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 캐시어 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카드 결제 통장처럼 수표를 결제하는 통장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수표를 결제하는 통장을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우리나라의 은행 저축 계좌랑 똑같은 거고 수표를 결제하는 통장을 체킹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수표를 발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체킹 어카운트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왜냐면 저거 막 남발했다가 나중에 돈 못 내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킹 어카운트는 신분이 딱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행자 이런 사람들은 못 갖고요. 뭐 유학생이나 이민자 이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죠. 그다음에 loan application 그러면 대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savings account는 그냥 우리나라의 계좌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직불 카드 같은 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계좌 개념이고요. deposit은 예금을 얘기하는 거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러면 은행의 계좌 내역서, 잔고 증명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요. 통장 우리도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만들고 이러면 통장 필요 없이 잔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부터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에서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나의 거래 내역 같은 걸 집으로 보내준다던가 하는 형태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되게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거래 내역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랜스퍼는 돈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송금하는 걸 얘기하고요. 뱅크 어카운트 그럼 은행의 계좌,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게 잔고를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체국에 가면은 우리가 소포나 편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스탬프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체국 가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빠른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럼 대부분 빠른 우편은 어떤 겁니까? 항공 우편인 에어메일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지 않은 기본 우편은 surface, 육로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은 regular mail이 되고 express는 에어메일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원은 일상에서 또 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hospital, dental clinic, pharmacy 이 세 군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hospital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약간 구별하셔야 되는 게 doctor's office랑 좀 구별을 해주세요. hospital은 보통 종합병원이라서 큰 병이 있을 때 입원하거나 할 때 가는 곳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감기 걸리거나 이랬을 때 의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go to the hospital 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see a doctor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때는 doctor's office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의사라고 얘기하는 건 doctor이라고 하는데 의사도 종류들이 되게 많죠. 대표적인 의사 중에 하나가 surgeon이죠. 외과의.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환자를 얘기하는 patient, 치과의사인 dentist. 그리고 checkup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checkup은 건강검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기검진을 얘기한다. 그럼 여기다가 regular를 붙여서 regular checkup 하고 얘기하면 정기검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prescription 하고 얘기하면 처방전인데 자 여러분 처방전은 hospital이나 아니면 doctor's office나 dental clinic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pharmacy에서도 언급이 되거든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파머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조제를 해주잖아요. 자, 그럼 그때 사용하는 동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발행하다라고 할 때 hospital에서는 처방전을 뭐 하냐면 write 하고요. 그리고 파머시에서는 처방전을 조제합니다. fill 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처방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만 사용을 하지만 미국은 처방전이 필요한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면 안경점. 그래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우리는 그냥 가서 안경점에서 바로 시력 측정해서 안경을 맞추기도 하잖아요. 미국은 아이 닥터가 끊어준 프리스크립션이 없으면 안경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국에서도 등장할 수 있지만 안경점에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fill the prescription 하는 게 지금 약국에서 하는 건지 안경점에서 하는 건지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때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frame이죠. 안경을 맞추려면 안경 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언급되면은 아, 여기 안경점이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edication 그러면은 투약하거나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하는 걸 얘기할 때 쓰고요. medicine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을 때는 eat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은 우리는 사실 공항을 자주 가지 않는데 미국 애들은 공항을 되게 자주 가요. 왜냐하면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 땅이 넓어서 주에서 주로 이동할 때 막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가고 그러면 한 6시간 비행기 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거리를 기차나 이런 거로 간다? 그럼 막 몇 박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아주 대중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라고 하는 걸 누구나 되게 많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랑 주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내셔널 에어플레인 같은 것들을 가지고 큰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보다는 작은 비행기가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비행기들의 취약점은 뭐냐면 날씨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못 떠요. 바람이 세게 불거나 이러면 비행기가 뜨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문제를 푸실 때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비행기가 캔슬되거나 비행기가 딜레이 되어서 내가 지금 제 시간에 못 간다 이런 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니 얘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춰? 그게 아니라 미국의 국내선 자체가 이렇게 결항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항에서 일단 티켓에서 원웨이 티켓 그러면 한쪽으로 가는 거죠. 편도고 리턴은 왔다 갔다 돌아오는 거니까 왕복 티켓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순환하는 거니까 round trip 티켓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예약할 때는 book a ticket, book a plane ticket이라는 표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flight라는 건 비행이라는 표현이나 항공편 혹은 비행기 여행을 모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실 때는 비행하다 할 때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 라는 걸 fly to 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fly to Chicago. 시카고로 날아가. 그러면 얘는 뭘 타고 갑니까? 비행기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가는 탑승 게이트고요. 게이트의 변경이 되는 경우가 토익 시험에서는 종종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게이트 변경되는 경우 많은데 게이트 변경되면 어떻게 하던가요? 방송 나오죠. 그럼 그 방송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잖아요. 어디로 가는 무슨 편명을 탑승하시는 탑승객 여러분, 저희의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게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1번 게이트에서 변경된 게이트는 5번 게이트이니까 모두 5번 게이트로 옮겨가 주십시오. 이런 패턴에 우리가 아주 흔하게 듣는 패턴의 안내 방송이 공항에서는 진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항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거기서 따라 나오는 영어 안내 방송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토익의 파트 4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aisle seat, 그러면 통로 쪽 좌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window seat이라고 얘기하면 창가 쪽 좌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이렇게 내측 좌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passport, 그러면 여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luggage. 그러면 짐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board라고 얘기하는 건 보딩 패스가 탑승권이니까 board는 승선이나 탑승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항에 내리면 가서 짐 찾는 곳 있잖아요. 수화물 찾는 곳. 가면 어때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 짐을 돌려줬을 때 꺼내가지고 오는 수화물 찾는 곳. 우리 그걸 뭐라고도 하냐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발음이 잘 이렇게 보면 생긴 대로 보면은 carousel처럼 보이지만 실제 발음은 carousel이에요. 그래서 carousel 하고 얘기하면 아, 이게 공항에 짐 찾는 곳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일상에서 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 work나 job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표현도 하나 기억합시다. 출근하다 그러면 좀 쉬운 단어로는 get to work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이제 출근을 할 때 가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독특한 동사를 쓸 때가 있어요. 뭘 쓰냐면 얘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report to work 하고 얘기해도 이게 출근하다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report는 어때요? report의 개념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report, 그럼 뭔가를 보고하다라는 표현으로만 알고 계실 때가 많은데 report 다음에 to가 나오고 장소가 들어가면 저 때의 report는 go, 가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report to work, 그러면 직장으로 가는 거니까 출근하다라는 표현으로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쟤는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employment, 그러면 고용을 하는 거죠. 근데 고용하다라는 표현에 우리 또 뭐 있어요? hiring, 이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promote, 그러면 승진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hire이라는 단어가 고용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employment의 employee라는 단어, 이것도 고용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staff란 단어가 원래 직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staff meeting 하고 얘기하면 직원 회의를 얘기하는데 이 staff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또 사람을 뽑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주는 약간 직업을 소개해주는 뭐 헤드헌팅 회사 이런 곳이 employment agency, hiring agency라고 쓰기도 하지만 staffing agency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department, 부서를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취업을 할 때 하는 interview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면접을 보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취업할 때 우리 인터뷰 말고 뭐도 합니까? 레주메도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레주메도 제출을 하는데 이 레주메 이렇게 제출했을 때 얘가요. 레주메라고 할 때 이 뒤가 약간 길게 레주메 이런 사운드로 들려요. 레주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력서를 얘기하고 이제 같이 생긴 모양으로 얘가 resume이라고 발음이 나면 이때는 뭔가를 재개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 공장의 가동을 재개하다 그러면 resume operation 이런 표현으로 쓰이니까 이 두 가지도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conference라고 하는 건 회의를 얘기하는 거고 be held 그러면 hold 다음에 meeting 같은 게 나오면 미팅을 열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hold가 꼭 잡다의 표현만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봐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workshop, 그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냥 얘는 한국말로도 그냥 워크샵이라고 하죠. 워크샵, 그 다음 venue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venue는 기본적으로 place입니다. 그런데 어떤 place냐면 경기나 회담이나 콘서트, 즉 다시 말해 어떤 일정한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얘기할 때 venue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장소별의 중요한 어휘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리스닝을 들을 때 내가 막 많이 듣는다고 해서 리스닝 스킬이 느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1단계는 일단 어휘를 알아야 돼요. 리스닝에서 단어를 알아야 아는 단어가 들리는 거고 그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것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닝 공부의 첫 단계는 어휘를 아는 거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배우셨던 이 어휘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